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고향에서 오리백숙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감사하게도 저희 가게는 찾아주시는 분들이 꾸준해요. 방송에 몇 번 출연하면서 지역 맛집이 됐거든요. 평일엔 주로 동네 분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시고요. 주말에는 여기저기 먼 곳에서 오신 손님들까지 더해져 대기줄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몰리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점도 2군데나 더 냈네요.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증가세인데요. 올해 들어선 인건비며 재료비를 다 뺀 월 순수익만 1억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인생이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10원 하나 없어 쩔쩔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인생 역전에 성공하다니 말이죠. 만약 누군가 그 비결을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이름을 꺼낼 거예요.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인 최말숙 여사님 덕분이라면서요. 어디 가게뿐인가요? 시어머니 덕분에 쓰레기 같은 전 남편에게도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는걸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라면 서로 모자지간일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던 제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볼게요. 저는 운수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인문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잡지사에 격리로 취직했죠. 그런데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해갈 무렵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결혼기념일을 맞이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저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결국 회사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제가 바닥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대학 동기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연애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나. 여하튼 사귄 지 얼마 안 돼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마치 가족처럼 제 곁을 지켜줬고 장례식장에서도 저를 대신해 상주 노릇까지 해줬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새삼 남자친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깨달으면서 순식간에 마음이 깊어졌죠. 유일한 가족이던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면서 많이 약해져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은연중에 많이 의지했는데요. 남자친구도 그걸 눈치챘던 걸까요? 부모님의 사고가 트라우마가 돼 한동안 두문불출하던 저에게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현주야, 나 이렇게 너희 부모님 돌아가신 집에서 너 혼자 울고 있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할래? 뭐 결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무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갑작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네가 큰일 겪으면서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 너 이렇게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거 더는 못 보겠어.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의 새로운 가족이 돼주고 싶어. 너무나 감동적인 프로포즈였어요. 저는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안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네요. 그렇게 이듬해 봄, 저는 남자친구와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마냥 동화처럼 낙관적이고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저를 마땅찮아 하셨습니다. 남편에 비해 제가 많이 기울어지는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시어머니 친정이 잘 살아서 집에 돈도 꽤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집과 보험금은 아버지가 생전에 지셨던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고요. 일하면서 모아뒀던 얼마 안 되는 돈도 회사 그만두고 홀로 생활할 때 거진 다 바닥나버렸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맨몸으로 시집을 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하지 않았으면 결코 성사되지 못했을 결혼이었네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을 때 참 감개무량했어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순진했죠. 그런데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시댁 인근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집으로 찾아와 감나라 배나라 훈수를 드셨어요.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동안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리 더럽냐, 이불은 언제 빤 거냐, 잔소리를 쏟아내며 하루 종일 일을 시키셨죠.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의 고지식한 분이라 살림할 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못 믿어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빨래는 세탁기를 두고도 다 손빨래 해야 했고요. 청소기를 돌린 뒤에도 꼭 손걸레질로 다시 바닥먼지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살림하다 보니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곳이 없었네요. 그래도 몸이 힘든 건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건 바로 가계부 검사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작은 서첩 하나를 내밀며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여자들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우습게 여기고 펑펑 쓴다지? 난 그런 꼴 절대 못 보니까 1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말고 여기 다 적어내거라. 내가 매일매일 확인할 테니까. 알아듣겠니? 제게 생활비를 주는 건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했어요. 내역마다 요목조목 따져가며 본인 기준에서 낭비다 싶은 건 대차게 야단을 치셨죠. 자연스레 제 것은 눈치가 보여 싸구려 팬티 한 장도 쉽게 살 수가 없었고요. 식재료도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제일 저렴한 곳에서 사야 했네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시금치 한 단이 이게 얼마야? 우리 동네 시장에서 사면 100원이 더 싼데 지금 이걸 그냥 마트에서 산 거니? 네가 제정신이야? 아, 그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시장 갔었는데 시금치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러게 일찍 움직였어야지.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얼마나 굶뜨고 게으름을 피웠으면 시장에서 물건 하나 제대로 사질 못해. 너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다고 돈이 우습니?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뼈가 부서져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아휴, 이래서 애미 없는 애는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탓할 사돈집이 있기라나 뭘 하나. 여자 팔자가 얼마나 사나우면 그 나이에 부모를 사고로 동시에 잃어? 이러다 우리 순민이까지 저 팔자에 잡아먹히는 건 아닐지.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제 팔자가 사납다는 등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며 저를 모욕했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 하소연도 해봤지만 별 효과는 없었네요. 아니,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엄마, 독립한 아들 집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이 흉봐요. 이 사람이 알아서 살림 잘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주말에 저 있을 때나 놀러오고 하세요. 하고 운을 뗀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뿐인 아들놈이 여자에 홀려서 이제는 지 엄마를 방해꾼 취급하네. 뭐? 아들 집에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이 흉봐? 이 집이 어디 남의 집이니? 엄마가 아들 집에 맘 놓고 오지도 못해?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순민이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희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서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아, 우리 엄마 또 시작이시네. 저도 다 알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제가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렸잖아요. 너무 자주 오면 엄마도 힘들고 이 사람도 불편하니까. 남편의 입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눈을 희번뜩 떴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부여시 같은 게 너랑 나를 이간질한 거구나. 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천년마냥 뒤에서 베갯머리 송사를 한 거야. 그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넌 어떻게 된 게 엄마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저 부여시한테 썰랑 넘어갔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패먹지도 않은 기집애한테 뺏기네. 아이고, 나도 그냥 죽어야지. 살아서 무슨 그 기억만을 노리겠다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며 죽는 신용을 했어요. 놀란 남편과 제가 황급히 나가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죠. 아,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어쨌든 하나뿐인 자기 엄마가 죽겠답시고 나자빠지니 남편이라고 별 수 있나요?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요. 그 뒤로도 몇 번 남편이 고부 사이를 중지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모질어지기만 했네요. 결국 나중엔 저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고요. 서로 중요한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사이도 점차 소원해졌어요. 아이라도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임신은 되지 않았네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난임병원이라도 다녀 어떻게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병원의 힘을 빌린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나 봐요. 아직 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뜻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원망한 적은 많았어도
그분이 죽길 바란 적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퇴근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여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우리 엄마 간암이래.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돼서 얼마 못 살 거라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암이라니. 확실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 병원에서 의사 만나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당장 수술이랑 항암 치료 들어가야 된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만나 뵀는데요. 요 며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하다 했는데 그 사이 많이 아프셨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친아들인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여보, 이런 말 하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우리 신혼집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면 어떨까? 우리 엄마 항암 치료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서 모시고 싶은데. 남편의 제안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을 테니 결국 시어머니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제가 될 텐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따로 사는 지금도 너무 힘든데 같이 살면 어떨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우리 엄마가 그동안 당신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당신도 사고로 장인어른 장모님 잃어봤으니 알잖아. 부모님 한번 떠나보내면 다신 효도할 수 없다는 거. 나 이렇게 엄마 보내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딱 한 번만 도와주라. 그럼 내가 진짜 평생 당신한테 그 은혜 갚으면서 살게. 응?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학과 생활이 시작됐네요. 사실 시댁에서 같이 산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수술 날짜가 잡히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처음엔 따로 간병인도 구했는데요. 이게 웬걸 시어머니가 워낙 까탈스러운 분이라 그런지 며칠 안가 다들 그만두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쓰는 대신 제가 시어머니를 직접 보살피기로 했죠. 병원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왜 간병인들이 그렇게 도망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포악하던 분이 병으로 몸이 아프게까지 하니 그 성질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고함의 욕설은 기본이었고요. 끼니 때마다 밥이 맛없다며 식판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국을 제 쪽으로 쏟아 제가 화상을 입기도 했네요. 그래놓고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자기를 못된 셈이 만들려고 쇼하는 거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죠. 저 괴롭히겠답시고 일부러 소변 실수까지 하시던 분이니 오죽했겠어요. 일하는 간호사들이 저만 보면 힘내라면서 위로해줄 정도였으니 더 이상 말 안 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괴로우면 저럴까 싶어 화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연이은 수술과 항암 치료로 괴로워하는 것도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진 것도 곁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부풀어 오른 시어머니의 몸을 하루도 빠짐없이 주물러드리고 싫다는 분을 억지로 끌고 나가 매일같이 산책도 했네요. 결국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집어던진 식판을 묵묵히 치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문득 제게 묻더라고요. 넌 내가 믿지도 않니? 뭐 어쩜 한 번을 안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놓고 제 생각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안 밉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부모가 아픈데 밉다고 모르는 척하는 자식이 어딨어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자식 된 도리는 당연히 해야죠. 자식 된 도리는 무슨... 왜요? 어머님도 제 가족이잖아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 어머님이 제 유일한 부모인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끼니 때 나온 병원밥을 그날 처음으로 투정 없이 다 드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날의 기점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욕설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는 일도 사라졌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서 인정받은 것 같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상들을 남편에게도 바로 얘기했는데요. 남편은 노력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저를 꽉 끌어안고 울먹이기까지 하더군요. 그 따뜻한 포옹만으로도 지금까지 고생했던 걸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때쯤 새로운 불행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쯤에 저는 남편과 거의 얼굴을 못 보고 살았어요.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승진하면서 일이 많아져 야근에 밥 먹듯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하루 한 번씩 하던 전화통화도 언젠가부터 거르는 날이 많아졌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때마침 그 주 주말이 남편 생일이라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인근 시장에서 간단하게 장을 본 뒤 집으로 향했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남편에게는 일부러 따로 말하지 않았네요.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서너 시간 정도 남아있어 여유롭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웬걸. 현관에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 구두가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자줏빛 타일도 함께였습니다. 제 것도 시어머니 것도 아닌 낯선 신발이라는 걸 깨닫자 갑자기 시야가 아득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대고 숨이 가빠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신히 패닉 상태에서 빠져나온 저는 현관 바닥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아무도 없었고요. 주방 옆에 붙은 저희 부부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말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도 한참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현관 밖으로 도망치라며 저를 말렸어요. 이대로 이 방문을 열면 저만 크게 다칠 거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머릿속 경고를 무시한 채 문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주시했네요.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글쎄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부둥켜 안고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뒤늦게 저를 발견한 남편이 경악하며 몸을 일으켜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더군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옷을 주워 입는 남편에게 달려가 그대로 뺨을 후려쳤고 침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상간녀의 머리채를 부여잡았죠. 너 뭐야? 뭔데 남의 집에서 내 남편이랑 이러고 있어?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빠요. 이거 좀 놓고 말해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넌 뭐냐고. 오빠, 보고만 있을 거야. 야, 아줌마 좀 어떻게 해봐. 나 너무 아파. 이러다 대물이 되겠어.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런 상간녀 말에 즉각 움직였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저를 힘껏 밀치더니만 그대로 상간녀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보내버리더군요. 이 여자는 건드리지 마. 할 말 있으면 나랑 하자고.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닌 상간녀의 편에 서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대체 뭐야? 뭔데 내 앞에서 이렇게 감싸고 도는 거냐고? 미안해 여보. 어차피 다 들킨 거 변명하진 않을게. 뭐야? 진짜 전현이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잡아떼던 모자랄 판의 남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도 다 봤잖아. 이 바람이라는 저속한 단어로 나랑 지우 관계를 정의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만난 지 2달 정도 됐어. 그 뻔뻔한 대답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성을 잃고 상간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자 남편이 그 앞을 얼른 막아서더군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때리고 욕을 해도 다 나한테만 해.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먼저 꼬신 거라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씻을 수 없는 배신감에 절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이 먼저 꼬신 거라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따위 말을.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당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머님 병수만 하면서 내 젊은 청춘 다 바치고 있는 동안 당신은 뒤에서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닌 거야? 짐승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여보.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차리려고 했어. 그치만 지우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여자를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래. 맞아. 나 지우 사랑해.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야. 안 된다고 하면서 세상에 다 손가락질하는 사랑이라고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떡하냐. 포기가 안 되는 걸.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불륜을 그렇게 포장하면 당신이랑 전현이 뭐라도 된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둘 다 고소할 거야. 어떻게든 콩밥 먹일 거라고. 여보, 진정해. 우리 부부 관계 소홀해진 지도 벌써 오래됐고 그제 진흙탕 싸움할 거 없잖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니까 지우랑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 해주라. 급기야 남편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해달라며 빌더군요.
그 너머로 승리자처럼 묻고 있는 상간녀를 보고 있자니 그렇게 스스로가 초라할 수가 없었네요. 상간녀는 눈이 부실 만큼 예뻤어요. 반면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시집와 온갖 고생을 했기 때문일까요? 화장기 없는 퀭한 얼굴에 미간 주름과 팔자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맛없는 병원밥만 먹고 지낸 탓에 몸은 살이 한껏 내려 볼품없었죠. 물오른 젊음을 과시하는 상간녀와는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난 절대 이혼 못해줘. 그리고 상간녀 소송 걸어서 죗값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니까 두고 봐.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 결국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친정도 없는 제가 갈 곳이라곤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제 꼴이 말이 아니긴 했던가 봐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아가, 너 꼴이 왜 그러니? 승민이 미역국 끓여주고 온다더니 뭐가 잘 안 된 거야? 걱정스레 묻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심 시어머니가 남편 편을 들지 않을까 긴장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급기야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명령했죠. 엄마 좋았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로 협탁에 있던 컵을 집어던지시더군요. 운동신경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던 남편은 컵에 머리를 정통으로 얻어맞았고 이마가 찢어졌는지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생떼처럼 귀하게 여기던 아들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 여자 당장 정리해.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동안 이 사람이랑 정이 많이 들었나 본데 엄마 아들은 나라구나. 당연히 저를 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은 네가 했는데 어떻게 널 이해해줘? 그리고 내 아들이 너인 게 뭐?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 아픈 뒤로 곁을 지키고 위로해준 건 네가 아니라 새아가였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사람 등에 칼을 꽂다니.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저도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부부가 그런 마음으로만 평생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이제 더는 이 사람 사랑 안 해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요. 누가 너희 아버지 아들 아니랄까봐. 그놈의 사람 참 가볍기도 하다. 그래, 그 여자는 몇 년이나 갈 것 같니? 3년? 5년? 몰랐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여자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남편이 바로 눈에 불을 켜며 개거리를 하더군요. 남봉꾼이었던 아버지랑 절 비교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와 달라요. 그저 착각했을 뿐이라고요. 뭐, 착각? 그래요. 이 사람이랑 사귈 적에 이 사람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애틋했던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저 동정이었던 건데. 다른 여자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요. 남편의 잔인한 선언이 제 가슴에 비수가 돼 날아왔습니다.
숨죽인 채 울기만 하는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심하고 못난 녀석. 그래, 그 상간녀가 이 애미보다도 중요한 거냐? 유치하게, 그건 또 뭔 말이에요, 엄마. 그 상간녀 계속 만날 거면 난 앞으로 너 안 본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 남편이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강경한 발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설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지금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상간녀랑 둘이 붙어 먹으려거든. 앞으로 애미 얼굴 안 볼 각오 정도는 하거라. 아파서 오늘 내일 하는 애미 가슴에 불 지르고 어디 얼마나 잘 살지 지켜볼 테니. 아, 그리고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네 앞으로는 10원 하나 안 물려줄 테니 명심하고. 아씨,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남편은 마구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홀로 고함을 내지르던 남편은 그대로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고 다신 돌아오지 않았네요. 홀로 먼 산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자식 농사를 단단히 잘못 지어서 네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까지 제 편 들어주셔도 괜찮겠어요? 그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화가 나면 지가 뭐 어쩔 거야. 결국은 다시 돌아올 테니 의연하게 있거라. 받아주고 말곤 나중에 생각해도 되니까.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이 상간녀를 포기하고 돌아올 거라 믿으시더군요. 아무렴 절연하겠다는 원포까지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렸습니다. 제 앞으로 이혼 서류만 딸랑 보낸 채로 상간녀와 도망을 가버렸지 뭐예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빼돌려서 미국으로 말이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황망했는지 몰라요. 뭐 저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엄마까지 버릴 수 있는 건지. 게다가 시어머니가 멀쩡하신 것도 아니고 암투병 중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다는 걸 안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때문인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급기야 다른 장기들로 암세포가 다시 전이되면서 추가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게 됐죠.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미 남편이 어머니 앞으로 된 적금이며 집이며 죄다 처분해 날랐기 때문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쯤 시어머니 친정도 많이 몰락해 도움을 주실 분들이 없었고 저 역시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쭉 고아나 다름없이 지냈기 때문에 손을 벌릴 곳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원무가에 사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밀린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병실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고 말았네요. 결국 급한 대로 시어머니를 친척분에게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작에 경력이 단절된지라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주로 식당 설거지나 빌딩 청소 같은 몸이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저를 말리며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살 만큼 산 거, 더는 이 생에 미련도 없다.
그러니 괜한 고생하지 말고 너 앞으로 어찌 살지 그거나 걱정해.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도 하고. 알았지? 새 출발은 무슨요.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 살래요. 아유, 그게 무슨 말이야. 순민이 그놈도 진작에 그렇게 도망가 버렸고 이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우리가 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저 아직 그 사람이랑 이혼 안 했어요. 절대 안 해줄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직 제 어머님 맞으세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보살펴드려야죠. 부모님도 돌아가셨지. 남편은 바람나서 도망갔지. 이제 저한테 어머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 이겨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가 뭘 하고 아들마저 버린 병든 노인네를. 저는 시어머니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냈습니다. 어머님은 제 응원과 사랑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독한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잘 견뎌내셨죠.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몸이 부서져라 참 열심히 일했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시어머니의 몸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고요. 결국 반년도 못 가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도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것을 권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차마 말도 못하고 끄끄대며 울기만 하는데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이미 본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살려드리고 싶었는데. 난 괜찮아. 살 만큼 살았어. 그보다 새아가 내가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좀 들어주련? 직감적으로 이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울음을 꼭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새아가. 내 장례식에 아들 부르지 마. 알겠지?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실까 싶어 가슴이 아려왔네요. 그래서 애써 쾌활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하늘에서 후회하셔도 전 몰라요. 후회 안 할 테니 걱정 말어. 그놈이 너랑 나 버리고 해외로 도망간 순간부터 가슴속에서 깨끗하게 묻어버렸으니까. 이젠 나한테 더는 아들은 없어. 딸이 있다면 모를까. 네. 딸이요? 너 말이다 너. 친자식도 버리고 간 병들고 늙은 시애미를 마지막까지 지켜준. 시어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늘어진 손으로 제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널 그렇게 모질게 괴롭히는 게 아니었는데. 아직도 그게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어. 아니에요. 저 옛날 일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요. 저한테 잘해주신 것만 기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널 어쩌면 좋니? 이렇게 착해 빠져선. 이제 내 걱정은 말고 앞으로 넌 네 걱정이나 해. 그러게요. 저나 걱정해야 하는데 어머님 가시면 이 세상에 저 혼자 남는 건데. 사람은 왜 나이 들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걸까요? 시어머니 앞에서 의연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결국 두려움과 슬픔에 짓눌려 왈칵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죠. 그렇게 둘이서 얼마나 숨지게 울었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품에서 작은 편지 뭉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님? 궁금해도 지금은 열어보지 말거라. 나 죽은 다음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확인해봐.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되고 꼭 너 혼자 있을 때 확인해야 돼. 알겠니? 뜻밖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웃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잠자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 시어머니 친가 쪽에서도 이미 남편의 만행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으로 아들은 장례식에 부르지 말라고 했다 하니 두말 않고 알았다 하더군요. 결국 장례식은 남편 없이 치러졌고 상주도 시어머니 친가 쪽 어르신분이 대신해 주셨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참 허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거진 일주일을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한 두어 달쯤 지나니까 좀 살만해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임종 전 남겨주신 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장롱 안쪽에 깊숙이 넣어뒀던 걸 꺼내 열어봤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본 순간 경악하고 말았죠.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복권이었어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조회해보니 올 초에 나온 1등 복권이더라고요. 당첨금만 세금 다 떼고도 무려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봉투에 같이 들어있던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어봤죠. 그 안에는 이 복권을 사게 된 자초지종이 잘 선념돼 있었네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어머니에게 매일 5,000원에서 10,000원씩 용돈을 드렸거든요. 워낙 병원밥을 입에 안 맞아 하시는 분이라 너무 맛없는 게 나왔을 땐 굶지 말고 가게에서 뭐라도 사드시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본인 먹을 걸 사는 대신 매일 복권을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덜컥 1등에 당첨된 겁니다. 그동안 시집와서 한 거라곤 고생밖에 없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매일 하늘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복권을 산 건데 그게 설마 진짜로 1등에 당첨될 줄 누가 알았겠니? 당첨된 걸 확인하자마자 이건 하늘이 곧 죽은 내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우리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이란 생각이 들더구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너 필요한 데 쓰도록 하거라.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다. 다음 세상엔 꼭 우리 딸과 엄마 사이로 만나자.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다.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준 시어머니의 마음이 참 고마웠네요. 왠지 모르게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 더는 마음이 허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홀로 서기를 결심했어요. 일단 아무도 모르게 은행에 가서 복권 당첨금을 실행했고요. 그 돈으로 살찜을 구한 뒤 바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평생 주부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리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장사 요령이 없어 파리만 날렸는데 반년쯤 지나자 차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2년쯤 됐을 때부터는 SNS로 제 가게가 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차츰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요. 성공하니 우습게도 남편이 생각나더군요. 너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상간녀와 미국으로 도망갔던 남편은 3년도 안 돼 제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친척분을 통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돈으로 커피 사업을 시작한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현지시장 공부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무작정 도전했던 건가 봐요. 쫄딱 말아먹고 현지 교포에게 사기까지 당해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네요. 그런 상황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상간녀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죠. 제가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이 됐다는 걸 안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가게를 차려? 분명히 우리 엄마가 몰래 도와줬을 거야. 내 말이 맞지? 그거 원래는 내가 물려받았어야 할 돈이니까 얼른 갚아. 당장 갚으라고. 오랜만에 만난 아내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그따위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요. 당신 치매야? 어머님 재산이라면 10원 하나 안 남기고 죄다 들고 튀었던 사람이 누군데. 당신 그렇게 미국으로 도망가고 나서 어머님이랑 나랑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어머님 병원비 내느라 나는 라면 하나로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어.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더욱 기세 등등하게 따지고 들었죠. 오히려 나야말로 당신한테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셈이지. 그동안 당신 어머님 부양한 돈, 병원비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딱 기다려. 아,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이혼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물론 상간녀 소송도 할 거지만 네 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 두라고. 알았어? 제 협박 아닌 협박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배도 않는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왜 이렇게 변했어? 당신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래,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고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린 건 고마워. 그치만 아들인 날 장례식에도 안 부른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미역기로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나? 그게 얼마나 내 가슴에 한으로 남았는 줄 알아.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미안해야 돼. 근데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니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니. 시어머니 장례식에 불러도 안 왔을 것 같은 인간이 참 뻔뻔하게 말은 잘하더군요. 뭐? 가슴에 한으로 남아 개소리하고 있네. 너 부르지 말래던 게 어머님 마지막 유언이었어. 알긴 아니? 뭐? 우리 엄마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 오죽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심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니? 어떻게 암 걸린 엄마를 내팽개치고 전재산을 빼돌려서 상간녀랑 도망을 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됐고 변호사나 준비해도
소송 길어질 테니까. 앞으론 법정에서 보는 거 아니면 보지 말자. 그렇게 돌아서려는 저를 남편이 황급히 붙잡았어요. 이거 왜 이래, 여보? 꼭 법적 다툼을 해야겠어? 누가 니 여보야? 우리가 갈라선 지가 언젠데. 제발 소송만큼은 참아주라. 지호 걔도 나도 땡전 한 푼 없어. 빚만 1억이 넘는데 소송 비용이며 위자료며 그런 거 낼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응. 지우 데려와서 같이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래, 그렇게 해보든가. 뭐, 진짜 무릎을 꿇으라고. 당신 입으로 지금 그랬잖아. 그냥 데려와서 같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혹시 알아? 그거 보고 내가 용서해 줄지. 남편을 더 약올리려고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다음날 정말로 저희 가게 앞으로 상간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둘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상간녀는 그 사이 미국에서 모진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얗고 팽팽했던 피부는 새카맣게 탄 지 오래였고 살은 또 어찌나 뒤룩뒤룩 쪘던지 미국에선 돈이 없으면 값싼 패스트푸드나 빵만 먹고 살아야 해서 비만이 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간녀가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며 입을 열었어요.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제발 소송만은 참아주세요. 네? 어차피 저도 이 사람도 위자료 낼 돈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요. 맞아, 여보. 소송해봤자 얻을 게 없다니까. 그리고 당신 가게 요즘 엄청 잘 된다며. 이거 말로는 매출만 월 1억이 넘는다던데. 여자 혼자 장사하기 힘들지 않아? 내가 뭐 돌 거 없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이 기가 막히더군요. 옆에 있던 상간녀도 벙쪄 있다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 버리고 성공한 본처 다시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언제는 나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상간녀의 울음 섞인 고함에 남편이 갑자기 버럭 썸을 냈어요. 그건 네가 그렇게 새마력 없는 여자인 줄 몰랐을 때 얘기지. 네가 대체 미국에서 한 게 뭐야? 허구한 날 찡찡대기만 하고 돈 주면 사치나 하고 사업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뭐, 나 때문에 망한 거라고. 지금 본인 능력 없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하다 내 핑계 대는 거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급기야 돈 연놈은 제 앞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사랑인 양 잘난 체 할 땐 언제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둘 다 내쫓아버렸고 예정했던 대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어요. 남편과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상간녀의 부모님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네요.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는 부모에게 머리를 빡빡 밀린 채로 고향으로 쫓겨났다 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새 사업을 하겠답시고 친척들에게 돈을 밀리고 다녔다가 빈축만 산 모양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정신 못 차리고 사채까지 손을 대 도박을 했다가 더 큰 빚을 지고 말았죠. 지금은 사채업자들 눈을 피해
도피 생활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네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런 전 남편의 처지가 맘에 걸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놈은 모른 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과는 달리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식당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고, 매출의 일부는 전문가에게 맡겨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돈으로 어디 가서 서러움 당할 일은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어요. 전 남편과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가게 손님으로 왔던 지금 남편의 열렬한 구애로 결국 또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고요. 연봉만 1억이 넘는 능력자예요. 무엇보다 전 남편과 달리 가정적이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준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지금의 행복을 저 혼자 이룬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행운을 제게 양보해 주신 전 시어머니 덕분이죠. 요즘 날도 선선하니 좋은데 시어머니 뵈러 납골당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